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로 63쪽이죠. 갑신정변, 그리고 개화당의 근대화운동.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갑신정변은 우리의 그 근현대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대화운동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자 하나의 쿠데타 정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일한 사건으로서 사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63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개화당이 정치 민비 정권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그 홍영식은 고조에게 귀국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미국 갔다 왔죠. 83년에. 이 홍영식이가 미국에 뭘로 갔다 그랬어요? 보빙사절단 정사로 갔었습니다. 홍영식.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 방법을 본받아서 인재를 양성할 것을 건의하고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발전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화와 관련된 활기찬 개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대적 시설 설치 보세요. 2번.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성부 판윤에 임명된 박영효. 요즘 같으면 서울시장입니다. 한성부 판윤이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죠.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또 신문 발간을 하여 개화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하려고 알리기 위해서 방문국을 설치하였고 그렇습니다. 1883년에 방문국을 설치하고 이 방문국에서 최초의 신문 뭐가 나왔어요? 한송순보를 발간해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런 박영효의 노력은 나중에 이제 민씨 정권한테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서울시장 하다가 나중에 경기도 광주 유수로 쫓겨납니다. 서울 주변에 4군데 유수가 있었죠. 광화 유수, 광주 유수, 그 다음에 개성 유수, 그저 수원 유수 이렇게 4군데가 있었는데 서울시장보다는 요직이 아니죠. 쫓겨났단 말이에요. 좌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박영호가 광주 유수로 가서 거기서 군대를 따로 또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준비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했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유학생 수가 1883년 말에는 한 50여 명 됐답니다. 이 유학생 가운데 나중에 갑신정변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박영효가 키운 군대 또 그 다음에 한경 남병상과 유웅렬인가 하는 그 친구가 한 500여 명 군대를 데려왔는데 이 1000여 명의 군대를 이끈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서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서 훈련받고 있던 이 50명 가운데 14명을 서재필이 이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죠. 서재필이 그 당시 나이가 아마 18인가 그래요. 아주 젊은 나이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서 들어와가지고 1000여 명 군대를 이끌고 갑신정변, 쿠데타에 참여한 셈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간 친구들은 말이죠. 게이오 의숙 이런 데서 후쿠자 유키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일본의 근대화된 사상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식 군대를 양성했던 박영효가 광주유수로 부임한 박영효가 병권을 갖게 된 박영효가 500여 명의 군대, 그 다음에 북청에 있던 군대 500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 1000여 명의 군대를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슬슬 개화당 활동이 추진되면서 개화당 안에서도 또 민씨 일파를 따르고 친청 사대주의적 입장을 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에 기대려고 했던 온건 개화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일본의 사관생도 나왔던 게이오 의숙 학생으로 유학 갔던 이 친구들과 함께 급진적인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받아서 전면적인 급진적인 과격한 근대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적으로 폭발해서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갑신정변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팩트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이모군란도 하나의 팩트였죠. 이모군란이라는 팩트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백그라운드가 뭐였냐 이렇게 봤었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전개돼 간 과정은 어땠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났는가?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은 역사적 성격이 어땠는가? 의미가 어땠는가? 한계가 뭐였는가? 이런 식으로 봤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사건 단위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따져서 시간 순서에 의거해서 거기 사건 팩트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역사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시험이 출제되어지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다, 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갑신정변도 마찬가지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대답해 보세요. 배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원인이라고도 한다. 알겠어요? 원인.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갑신정변이 전개됐던가. 알겠어요? 이렇게 배경이나 원인이나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알겠죠? 되게 배경을 물으면 갑신정변 이전 사건을 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실질적인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팩트야. 우리가 이 팩트의 이름을 사건이라고 하는 갑신정변 이렇게. 알겠어요? 전개 과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돼 갔는지 이런 내용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결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가치 판단과 관련된 갑신정변의 영향이랄지, 알겠어요? 또는 성격이랄지, 또는 갑신정변의 한계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갑신정변이 전개됐는가? 자, 첫째, 갑신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에. 알겠어요? 또는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은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게 물으면 항상 뭐라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갑신정변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갑신정변 이전에 가장 큰 사건 뭐라고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결과, 기억나시죠? 이모군란 결과, 청나라에 대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친청 사대주의자들, 또 민씨일파들, 온건개화파들, 김윤식, 어윤중, 알겠어요?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민씨랑 붙어서 청한테 기댔던 되게 온건개화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이들이 말이야, 청에 기대려는 그런 속성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이 김옥균, 박영효,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받아서 급진적인 계획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뭐냐? 또 하나는 이 청나라 놈들의 내정 간섭이 도가 심해가지고 말이죠.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야. 이런 식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예. 통상장정의 내용, 조청, 통상장정, 즉, 조청, 상민, 무역장정 내용에 그걸 담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말이야, 그냥 벽보로 붙여가지고 서울 시내 그 도성 안에다가 막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청나라의 속국이 조선이야. 이런 그 경문들을 붙여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쪽팔리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화가 날 것입니까? 그래, 안 그래? 더구나 이제, 급진 개화를 추진하고 했던 독립당, 개화당,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그런 그 상황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김옥균이가 자,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차관을 좀 도입해야 된다. 청나라에서 온 멜렌도르프라는 재정고문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가 재정고문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또 그 다음에 마젠차이가 정치고문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 고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멜렌도르프가 그동안에 대원군이 옛날에 당백전을 발행했다면 이 멜렌도르프 여자식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오전이라는 돈을 그 가치 없는 돈을 또 많이 찍어냄으로써 물가를 앙두하게 만들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아니야, 그거 안 돼. 당오전 발행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개화파들이 반발했겠죠.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야, 당오전보다 더 나쁜 것은 김옥균이야.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김옥균하고 그 상당히 대립이 심했대요. 그래서 김옥균이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악화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한테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꼬아올게, 빌려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균이 이제 일본한테 돈을 그 당시에 빌려오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어요. 알겠어요? 한국한테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의심 많은 일본 놈들이 말이야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본에서 돈 빌려올게요라고 큰소리 빵빵 쳤던 김옥균 입장에서는 맨날 민비한테 불려가지고 야 김옥균 너 이 자식 돈 빌려온다더니 왜 아직도 못 빌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차관 도입이 실패함으로써 알겠어요?
김옥균이, 개화당이 뭘 당하고 있었다? 핍박을,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누구한테? 민씨 일파한테. 알겠어요? 이렇게 청나라 놈들의 내정 간섭과 민씨 일파한테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커졌다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옥균의 이 갑신정변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유학도 오고 또 뭡니까? 개화 지식들을 그동안 많이 받아들였죠. 일찍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게이오 우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하고, 일본 사관학교에서 여러 가지 군사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세계의 정세를 보는 눈이 좀 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청푸 전쟁이 베트남을 서로 먹으려고 말이야.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3,000명이나 주둔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에 주둔해 있던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청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1,500명이. 그래서 조선에 1,500명이 남고,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으로 갔던 청나라 군대가 프랑스랑 싸워가지고 깨졌어요. 푸젠 함대인가? 복건 함대라고 합니다. 푸젠 함대인가? 이 함대가 청나라한테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당해가지고 청나라가 쩔쩔매고 있었어요. 이때다, 찬스다 하면서 국제정세,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그런 여건을 이용해서 청이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으니까 조선에 있는 이 군대도 또 빼갈 것이다. 우리는 청의 이 불리한 여건을 틈타서 반정을 일으키자. 알겠어요? 정변을 일으키자. 이렇게 시기를,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잘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화파들이 무대뽀로 그냥 갑신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제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세계가 돌아가는, 알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차피 세계사의 큰 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도 근대화의 준비를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자. 또 하나의 배경은 뭐라고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청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군의 일부가 어디로 철수했다고? 베트남으로, 알겠어요? 베트남으로 철수하게 됐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 500여 명의 청나라 군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거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박영효가 광주 유수로 가서 500여 명의 군대를 키웠다고 그랬죠. 알겠어요? 또 북청에 있는 북청에 있는 군대 500명과 이 1000여 명의 군대가 이제 숨겨놓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개화당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쿠데타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군대가. 그래서 서재필 등 일본에서 온 14명의 이 사관 생도들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1000명의 군대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사건 당일날부터 어떻게 갑신정변이 전개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째,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자, 여러분, 방문국에서 또 기기창에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방문국에서는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 우정국은 뭡니까? 우편 사업이죠. 우리도 근대적인 우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우정국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프닝을 하기 위한, 알겠죠? 개국 축하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단 말이에요. 테이프를 끊으려고 이제 모일 거 아니야? 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알겠어요? 그 우정국 총판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영식이었어요. 홍영식. 당시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으로 있었는데, 홍영식이 미국의 주미 사절단으로 갔다 온 그 홍영식입니다. 개화당이죠. 개화당. 그 홍영식이 이제 주관해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결국 뭐냐? 민씨일파를, 그죠? 친청 사대주의자들을 처단했어요. 알겠어요?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청나라한테 기대서 우리나라를 좀먹는 놈들이 하면서 말이야. 민씨일파들을 처단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고종임금을 경욱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창덕궁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말이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000명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으로 방어하기에는 면적이 넓으면 방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종과 민중전 경욱으로 피신한 고종과 민중전 최측근에 우리 50여 명의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위 부대를 일본 놈 한 150명인가 여러분들이 맡게 하고 나머지 그 주변을 천여 명의 그 우리 병사들이 일본에서 온 사관생도들, 조선 사관생도들 이들이 이제 지휘해서 맡기로 했는데 근데 뭡니까? 고종임금을 찾아갔죠. 그래서 고종임금한테 새로운 정치강령, 신정치강령 14개조를 승인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전하, 저희들이 이렇게 칼을 뽑아든 이유는 뭐냐면 저놈 놈들이 친청 사대주자들이 나라를 좀먹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개혁 요구가 이러이러한 것이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아마 그 당시에 뭐 80개인가 800개인가 구체적인 강령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현재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게 14개조.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강령 14개조를, 알겠어요? 14개조에 대해서 고종 임금이 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고종 임금이 이들의 개혁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칼을 뽑아들고 고종 임금을 모셔서 경군으로 모셔가지고, 그죠? 갑신정변을 추진했는데 고종 임금이 이걸 유언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역적이 되는 거죠. 근데 고종 임금이 편들어서 알았어. 그대들의 젊은 뜻을 내 깊이 헤아리겠노라. 너네들이 개혁을 한다니 한번 해봐라라고 고종이 승인해줬단 말이야. 전제 군주 시대에는 국민 주권 시대가 아니라 군주 주권 시대잖아요. 군주가 내 편을 들어주면 권력을 잡은 겁니다. 정권을 잡은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쿠데타가 어떻게 된 거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신정치강령 14개조가 채택됐고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신정치강령 14개조 내용이야말로 갑신정변의 근대적인 정치개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친청 사대주의자들이 청나라하고 내통을 했어요. 야, 큰일 났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지금 쿠데타 군대가 그 민중전과 고종을 에워싸고 있는데 청나라 너네들이 좀 빨리 구원해 줘야겠어. 이모군란 때 죽을 뻔했던 민중전 아닙니까? 그걸 청이 지금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민중전과 고종을 지금 이 개화당이 싸고 있어요. 근데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지금 와야 됩니다. 근데 좁은 경우구에 있으니까 1000명으로 철통 보안이 가능한 거야. 철통 방어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꼼수를 부렸냐면 민중전이 꼼수를 부렸어요. 청나라하고 연락해가지고 중전 거기 그 중전마마 경우구에 있으면 너무 좁으니까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십시오. 그래야 범위가 넓어져서 알겠어요? 1000명 군대로 배치하는데 우리가 청군이 쳐들어가서 임금님과 왕비마마를 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중전이 우기는 것 같아 김옥균이 끝까지 안 옮겼습니다. 안 옮기다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창덕궁으로 그때가 이제 12월 6일인가 그래요. 그 12월 6일쯤에 이제 창덕궁으로 옮겼어요. 알겠어요? 1884년 겨울이에요, 겨울.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게. 창덕궁으로 옮겼습니다. 창덕궁으로 옮겼는데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으로 그 당시에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 넓은 창덕궁에서 1000명 갖고는 방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 놈들 150명이 먼저 도망가 버리고, 알겠어요? 결국 100명, 50명 정도가 남아서 임금을 호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청군한테 다 착살당하고 왕과 왕비를 뺏겨버리고, 결국은 뭐냐?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청군이 다시 개입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알겠어요? 정변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모굴란도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결국은 구식군인들이 진압당했죠. 그죠? 갑신정변도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이때 김옥균이나 박영효가 갑신정변을 성공시켰다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26년이나 늦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10년 정도 우리 근대를 빨리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전혀 개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개혁을 입에 올리는 자들은 전부 다 그냥 일망타진돼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근대운동이 여기서 18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한 점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결과를 볼까요? 결과.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이제 뭡니까? 첫째, 한성 조약이 체결되죠. 한성이 서울이니까 당시 한성 조약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알겠어요?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 입장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일본 새끼들이 우리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김옥균한테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김옥균이 맨날 그냥 핍박을 당했죠. 민씨 일파들한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김옥균이 칼을 뽑게 된 것은 당시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알았어. 우리가 군대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 당시에 뭐 300만 엔인가를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군자금으로. 근데 일본 놈들이 먼저 도망가버려서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나 창덕궁으로 몰려온다네 이 소리를 듣고 일본 놈들이 먼저 도망가버리고 뒷감당을 해주지 않았어요. 일본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청나라를 막기로 했었는데 청군 방어에 일본 놈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버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또 뭡니까? 그리고는 그 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배상금을 받아간 게 바로 일본이 받은 피해에 배상을 해준 게 바로 한성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말로 한번 해볼까? 뭐라고? 텐진조약. 그런데 이 텐진조약은 우리랑 맺은 조약이 아니야. 이 텐진조약은 청나라 놈들하고 일본 놈들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의 내용은 뭐냐? 텐진조약은 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때 구식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일본도 군대가 필요해. 일본 공사관을 보호해야지. 안 그러면 또 불탈 염려가 있으면서 일본 군대가 경비단 50여 명인가 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지금 우리가 갑신정변 때 보다시피 이제 군대가 늘어가지고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동시에 주둔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조선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청군과 일본군이 다시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청일 양국 군대가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괜히 조선에서 말이야 우리 양국 군대가 동시에 주둔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충돌할 우려가 있으니 양국 군대가 함께 조선에서 나가자. 알겠어요? 또 나중에 조선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한 나라가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 국가한테 통보해주고 같이 군대를 출병하자. 알았어요? 그래서 동시 철수와 동시 출병을 규정한.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일본 놈들이 노리는 일본의 꼼수가 작동된 겁니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일본 놈들은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조선에. 그래 안 그래? 계속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때까지 일본은 조선에서 계속 청나라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청한테 밀리고 있던 일본이 안 되겠어. 군사적으로나마 청과 대등한 권력을 행사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군대의 주둔권, 이 군대 주둔권을 청과 대등하게 가지고 가려고 물기신작전을 쓴 거야. 우리 일본 군대가 조선에 나갈 테니까 청나라 너네도 나가. 알았어?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오게 되면 우리도 같이 올 거야. 조선에서 적어도 군사적 권한은 청과 일본이 대등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청과 일본이 우리 조선을 무대로 알겠어요? 군사적 동등권이 확보되게 되었다. 누가? 일본이 꼼수를 부려서 청나라한테 무기신작전을 쓴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텐진조약의 내용을 잘 알아두실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야? 나중에 훗날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왜?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이 민비가 또 청나라 군대를 부릅니다. 요즘 민비가 우리나라의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명성황후 해가지고 말이야 오페라도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그 연극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웃기는 거야 이거. 알았어요? 여성을 말이지 여성을 이제 남성과 대등하게 역사적으로 대우해주자라는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경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사장돼 있던 역사 뒤안길에 있던 역사의 여주인공들을 앞으로 끌어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중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포장돼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 명성황후가 했던 그 역할이나 한 일이 말이야. 한 일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고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 말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주 간특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라 팔아먹을 짓을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시대적 조류가 여성들이 막 하도 뜨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묻어는 갑니다만은 역사란 냉정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를 거듭거듭 불러들었는데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한 거야. 근데 옛날에 텐진조약 때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진 텐진조약 때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동시에 출병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텐진조약 이 규정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청일전쟁이 유발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텐진조약과 청일전쟁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여러분 잠깐 좀 큰 그 어젠다를 좀 크게 가져볼까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좀 크게 가져볼까요? 청일전쟁이 나왔는데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을 무대로 충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1870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했죠. 그죠? 통상장정을 체결했단 말이야. 자, 일본과 맺은 통상장정은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그죠? 관세자 주권을 가져가고 조선의 곡식을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유출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조약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일본이 조선에서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법 조항이 통상장정이란 말이에요. 경제적 법이죠. 그런데 청나라 놈들도 조청, 상민, 수륙 뭘 통해서? 무역장정을 통해서, 무역장정이나 통상장정이나 쌤이야. 청나라 놈들도 조선을 무대로 경제적으로 침략해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약에 의거해서 점점 어떻게 되냐? 두 나라가 조선에서 경제적 충돌이 고조돼요. 알겠죠? 그것의 결과, 마지막 파탄이 바로 뭐라고? 청일전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기분 나빠서 전쟁 치르는 법이 없죠. 경제적인 이해관계 충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경제적 충돌이 결국은 청일전쟁으로 가더라. 더구나 군대까지 이렇게 개입하게 돼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텐진조약 때문이었다. 동시철수, 동시출병의 이런 규정이 있었던 텐진조약 결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갑신정변 결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뭐냐? 영향을 보세요. 영향. 자, 영향부터 나왔는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근대화 운동이 단절되게 됐습니다. 단절. 알겠어요? 적어도 언제까지 단절이냐?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알겠죠?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10여 년 동안은 적어도 우리는 근대화의 근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친청 사대주의자들, 민실파들, 온건개파들, 이놈들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잡아가지고 말이야. 역사가 그냥 10년 동안 후퇴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대표를 뽑을 때 항상 뭘 해야 돼요? 잘 뽑아야 됩니다. 좋은 놈 뽑아야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치가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민생을 규제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 뭡니까? 이 당시 결국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결국 우리의 근대화 운동이 단절돼가지고 근대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전부 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망명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은 나중에 상하이에서 홍정은과 누구한테 죽었죠. 또 서재필은 미국으로 달아났죠. 개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홍영식은 그 당시에 고종 임금을 모시다가 척살당했습니다. 청나라 놈들한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개화파들이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가지고 향후 10여 년 동안 농민운동이 일할 때까지는 우리 근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 알았어요? 실패한 근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성격은 뭐냐? 성격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운동이었다. 이 표현, 이 언어적 표현. 무조건이야. 하여간 최초 근대적 개혁운동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입니다. 알았어요?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으로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것이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갑신정변은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갑신정변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대화 운동이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근대화운동이 추진된 게 아니라 일본 놈들 힘을 빌려서 일본 놈들 군대에 의존하고 일본 놈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이렇게 가지고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아직은 너무 순진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일본에 대한 대외 의존적인 면이 강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민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갑신정변 때 새로운 정치강령 14개조를 만들어서 임금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치를 개혁하기로 한다. 이 근대적 정치개혁 안에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3인 평등을 기하자. 야, 사농공상. 알겠어요? 양반 상농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 안 그래? 또는 백성들이 그 물고 있던 억울한 세금을 탕감해준다.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믿지 않아. 저것들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과연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지 전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 이것이 위로부터 근대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개혁 운동이었지 백성들의 아직 의식이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근대화를 할 정도로 깨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백성들을 깨어나게 해야 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은 바로 국민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걸 깨우치려면 그동안 그냥 노예처럼 양반한테 지배받았던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어나게 하는 게 꿈에서 깨어나, 미몽에서 깨어나, 미몽에서 깨어나는 게 뭐야? 계몽이죠. 그래서 나중에 계몽 사상이 등장해야 비로소 근대화다운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애국 계몽 운동과 함께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는 그 백성들의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독립협회까지 기다려야 근대화다운 근대화, 알겠어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그런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더라.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팩트를 배경, 팩트 이전에 갑신정변이라는 팩트 이전에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봤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자체를 봤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내용들을 봤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들 알겠어요? 최초 근대적 개혁운동이었다. 우리의 근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맞게 되었다. 알겠죠? 또 위로부터 개혁이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의존은 너무나 타율적인 그런 것들이 강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갑신정변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질서 있게 들어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배경. 친일 개화파에 대한 탄압. 그죠? 이게 바로 누구야? 김옥균을 깐 거야. 맨날 민중전이 불러가지고. 알겠어요? 김옥균이죠. 김옥균 일파. 그래서 너네 이놈들 왜 돈도 못 빌려오냐? 일본 놈들이 돈 준다더니 언제 꼴려면서 말이야.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이것들 다 들러엎어야지 하면서 그 천여 명의 군대를 끌고 쿠데타를 하게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했다. 청푸전쟁. 어디서 일어난 청푸전쟁이라고 했죠? 베트남에서. 알겠어요? 베트남도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프랑스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미국 놈들이 또 그 남베트남을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남베트남, 북베트남 전쟁하다가 결국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무찌르고 공산화가 됐죠. 그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도. 그 다음에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공사 이놈 이름이 다케조예요. 알겠어요? 다케조예.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군대도 도와주고 3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걸 믿은 김옥균이가 결국은 갑신정변을 추진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전개돼가는 과정. 여러분, 전개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팩트라고 그랬죠. 팩트를 보는 방식은 뭐라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자. 육하 원칙.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우정국이라는 뭐가 나왔나? 그렇습니다. 웨어가 나왔어요. 웨어. 장소가 먼저 나왔어요. 알겠죠? 어디서? 우정국에서. 시간은 언제야? 1884년이고요. 그 해가 무슨 해라고? 갑신년이니까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고 이미 우리는
아파트 이름 속에 성격이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거야. 알겠죠? 연도 들어있어. 연도, 갑신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십시오. 갑신년변 첫날의 상황이 보다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정국에서, 알았어요? 여기가 사건 현장이야. 그러니까 우정국을 잘 알아두시고 장소입니다. 그죠? 예, 가까운데 일본 공사관이 여기에서 이제 다케조에가 대기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고종과 민비가 이렇게 대주전에 있었는데, 대주전. 이 대주전에 있던 고종과 민비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경우궁으로. 알았어요? 왜? 이 창덕궁 전체를 1,500명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니까, 전하, 이쪽으로 옮기세요. 여기다 옮겨놓고, 맨 가운데 임금과 왕비가 있는 그곳에는 우리 50여 명의 정예부대가 그 당시 뭐라 그랬더라? 창의군인가? 아주 별동대를 따로 만들었었죠. 창의계인가 있었어요. 충의계인가? 충의계? 그 50여 명의 군대로 임금을 호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일본 놈들이 150명이 또다시 배치되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1000여 명이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기 좋았는데, 나중에 다시 어때요? 다시 민중전이 청나라랑 내통했던 민중전이 요청해가지고, 다시 결국은 창덕궁 안으로 들어가서 방어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꼼수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때 뭐냐? 이 개화당 정부를 수립해서 3일 동안만입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3일천하라고 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3일천하. 쿠데타가 3일 동안만 성공했었더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새로운 정치강령, 신정치강령 14개조를 가지고 고종 임금과 협의해서 단판을 지어서 개혁안을 끌어냈습니다. 알겠어요? 3일천하가 이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조선에 남아있던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결국 이제 개입해서 결국은 완전히 이제 포위당하고 말았죠. 결국은 금천교를 지나서, 그죠? 여기 도남문과 그 다음에 선인문, 이 양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창덕궁 양쪽 문으로 쳐들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고종 임금을 모시고 있던 호위병들이 결국은 척살을 당하고 나머지 잔당들은 빠져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제동 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놈들은 중간에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도망가 버리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갑신정변의 상황을 지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 경우궁 이게 나오면 또 뭐야? 우정국이 나오면 갑신정변과 관련된 그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정국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도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결국은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는 뭐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요 새끼가 바로 누구냐? 위안스카이입니다. 청나라 장수 위안스카이.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요. 위안스카이가 파견되고 원색이라고 그러죠. 조선은 내정과 외교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안스카이가 부여받았고 거의 고종과 맘먹고 단독으로 아무 때나 들어와서 고종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성조약이 체결된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성조약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뭐라고 그랬죠? 청나라와 일본만 여기에 참여했어요. 조선은 텐진조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조선에 와 있던 이 청일 두 나라 군대의 철수와 나중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동시에 파병이란 이거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군사적인 뭐라고요? 동등권을 갖게 됐다. 누가 꼼수를 부린 거라고? 일본 놈들이. 알았어요? 조선 대표 참여 없이 청일 양국 간에만 체결된 텐진조약.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텐진조약은 나중에 결국은 뭐라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 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청일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후가 되면은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정책의 추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한성 주보가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으니까 1884년에 그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이 그나마 갑신정변이라는 하나의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한번 쳤잖아.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가 마지못해서 갑신정변을 경험 삼아서 자주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게 뭐냐?
개화 정책이 뭐냐? 한성 주보를 편찬해두고 먼저 열흘 만에 편찬되던 한성 순보가 있었습니다. 1883년에 방문국에서 편찬된 발행된 한성 순보가 있었고 한성 순보 이후 3년 뒤에 1886년에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한성 주보가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순서. 순보가 먼저, 그 다음에 한성 주보가 나중이야.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보가 나옵니다. 일보. 매일매일 발행되는 데일리잖아. 데일리. 매일매일 나오는 것은 독립신문이 처음입니다. 알았어요? 독립신문은 언제예요? 1800 언제? 96년 얘기죠. 그죠? 96년. 하여간 순보가 먼저, 그 다음에 한성주보,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리고 일보. 알겠죠?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연대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타 근대적인 학문과 애국 교육을 위해서 유경공원을 세운 것도 갑신정변 이후에 시점. 갑신정변 이후에 근대화 정책, 근대화 운동, 근대 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연무공원을 두고 서양식 군사훈련을 시키고 사관 생도들을 양성했고요. 그죠? 이모군란 이전에는 어때요? 개항 이후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어때? 신식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군을 두었죠. 그거랑 별개로 연무공원에서 서양식 군사훈련을 하고 사관 생도들을 양성했다. 광산 개발을 하기 위한 광무국, 그리고 근대적인 전신시설로서 전보국, 우정국은 어떻게 됐나? 갑신정변 때 불타 없어져 버렸죠? 알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 정치들이 추진되고 자주외교 노선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이죠. 러시아와 밀약을 시도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어때? 청나라의 등살에, 일본 놈들의 등살에 도대체 우리는 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맨날 우리는 이놈한테 쥐어맞고 저놈한테 터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머리가 반짝반짝한 누가? 민중전이 러시아 공사 베베르하고 몰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베르 공사의 힘을 빌어서 안 되겠어. 이 오랑캐 놈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러시아를 차라리 끌어들이자. 그나마 러시아는 베베르 공사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사진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넘기고 전쟁과 평안과 러시아 영화 보세요. 진짜 러시아 사람들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 안 그래? 러시아 남자들 특히 잘생겼죠. 그 잘생긴 외모에 금단추 쫙 달린, 여기 휘장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민중전 앞에 나타나서 민중이 그냥 뿅 가버린 거야. 베베르한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이 유럽 백인들이 일본이나 이 짱콜라나 일본 쪽발의 놈들보다는 훨씬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알겠죠? 그래서 몰래 이제 조로 밀약이 체결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개설해주고 주미 공사관을 둠으로써 조선이 자주 독립금을 가시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조선의 하나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미국을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불렀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울 미자 한자로 이렇게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알겠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주외교란 누구로부터 벗어나서 청이르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차라리 러시아를 끌어들일까? 미국과 손잡고 미국한테 좀 기대해볼까?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고민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갑신정변의 의미는 뭐냐?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 전개된 것이고, 그 뒤에 나중에 갑오개혁,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선구자 역할을 단행했다. 정치면에서는 청에 대한 4대 외교 관계를 청산하려고 그랬고, 전제 군주제 대신에 입헌 군제를 표방하려고 했었고, 그죠? 사회면으로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워서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의 신정치강령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대한 두 가지 평가.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 평가란 하나의 가치 판단이죠. 우리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이냐?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볼까요?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근대화 운동을 선구했다. 이 이후에 민주주의, 알겠죠? 입헌 군주제와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근대 국민국가잖아요. 이런 근대 국민국가로 방향을 제시한 게 바로 갑신정변에서 최초니까.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서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가자라고 했지만 쟤네들 자신이 일본한테 기대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이율배반이죠. 그래 안 그래? 국민주권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주권이니까. 위로부터 개혁과 함께 일본과 결탁은 한계성이다. 한계. 알았나요?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 못 받아? 일반 백성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점. 왜냐? 예. 뭔 소린지 몰라요. 국민들은 아직 개몽돼 있지 않았어요. 예. 합리적인 이성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일본과 결탁에 의해서 일본분들이 배신을 자주 때림으로써 하나도 도움되지 못했다. 결국 우리의 근대화는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지 누가 대신 못해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자줄 수 있습니까?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있나요?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세요.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야, 엄마가 시골에서 잘 먹어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네 대신 잠 자줄 테니까 너는 계속 일해라. 말이 안 되죠. 그죠? 공부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나 한 나라의 그 진로는 그 나라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고 해야지 절대 딴 나라가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준다면 반드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어떤 이득을 빼먹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거 우리가 다른 말 뭐라고 하지? 자율적 그러죠. 이 자율성이 없었어요. 갑신정변은 일본한테 기대려고는 그런 외세 의존적 성격이 강했다. 확고한 근대 사상의 정립 없이, 그죠? 정권 탈취의 목적의 정변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름이 정변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는 근대 국가에 대한 집을 딱 지어놓고 임금한테 도장만 찍으세요 하지 않고, 전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밤새 회의하면서 할 일을 정했다니까. 이게 신정치강령 14개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고한 정립 없이 근대 사상이나 근대화에 대한 플랜이 없이 그런 그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일본을 끌어들여서 외세 의존적이었고 위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한계, 자주 나오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 세력은 누구라고요? 민씨일파입니다. 친청 사대주의입니다. 그래 안 그래? 친청 사대주의 수구 꼴통들이 장기 집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10년 동안 이제 우리는 더 힘든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이죠. 딱 10년 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놈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뜯어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알겠어요? 개화운동의 맥을 단절시키고 외세 지배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갑신정변의 여러 가지 한계가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이죠. 우리가 이 신정치강령 14개조 개혁 내용을 잘 들여다봅시다.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흥선대원군을 빨리 지금 흥선대원군이 어디에 있나요? 청나라에 잡혀있죠. 텐진에 텐진 보정부에 유폐되어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빨리 기육시키고 종래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허례를 폐지하자, 청을 섬기던 데에서 벗어나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독립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성 때문에 이들을 독립당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급진개합파를 독립당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민씨일파가 청에 기대려고는 사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반면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규,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을 기하자라는 독립적, 자주적 면모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당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여러분 보세요. 문벌을 폐지하고 평등권을 제정. 이것 때문에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평등사회에 대한, 알았어요? 근대 평등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평등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을 이런 2번 조항 때문에 근대적 개혁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하여, 이건 토지제도가 아니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족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여 재정을 넉넉히 한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들의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거야. 왜 안 했을까? 뭔 소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알겠죠?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내시부를 없앤다라는 점, 규장각을 폐지한다는 점, 알겠나요? 그리고 그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까지 한다는 점, 의정부 이외에 쓸데없는 관청을 없앤다는 점. 그러니까 4번, 7번, 그리고 13번, 14번 이 네 개의 조항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걸까요? 왕권을 규제하는 걸까요? 규제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확대해서 가자면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권한을 군주가 다 갖고 있던 전제군주제 대신에 뭘로 가자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알아둘 거 알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4번 내시부를 없애자. 내시는 왕을 뒤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된다는 의미하죠. 규장각은 유명한 정조임금이 왕권을 강하게 해서 만든 왕의 하나의 자문기관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왕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인데 그걸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왕권을 약화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과 참찬이 의정부에 모여서 신하들이 법을 만들고 이것을 반포까지 다 해버린다. 임금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입헌 군주제로 가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위에 쓸데없는 관청을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주의할 것은 8번 조항이야.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경찰제를 시행하자. 이게 있으면 갑신정변 때의 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 보부상을 조직하는 그런 특혜 상인들을 조직을 없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뭡니까? 요거는 자유경쟁체제로 가자. 이런 말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양살이 하가니까 옥에 갇혀있는 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사형을 1형으로 합하되 영 가운데 장정을 뽑아서 근위대를 설치한다. 또 모든 재정은 호조로 관할한다. 그 당시 조선 후기에는 재정이 완전히 그 산만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발행하는 관청이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잖아. 한 군데에서만 발행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말이야 경기도 가명에서 또는 지방 도청에서 또는 오군역에서 군대에서도 막 돈 필요 오면 돈을 마구 찍어내. 그러니까 재정이 엉망이죠. 그래서 재정을 한 군데로만 일어나자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게 돼요. 특히 여기서는 뭐야? 갑신정변 때는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다. 이거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정세를 함께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주변 외교 문제 또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역사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